마오쩌 시대에서 시진핑 시대로 중국의 지도부 교체를 알리는 18차 당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당대회가 14일 폐막하면 다음 날인 15일 18기 일중전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부주석에겐 경제와 금융 분야의 개혁이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 재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구제금융을 다시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향후 예정돼 있는 예산안 처리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정위기 여파로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종전 전망치 1%에서 대폭 축소된 0.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로존 1위 경제대국인 독일도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와 동일한 0.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독일이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에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9개월 만에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에 추월당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인 선진국의 경기 불황에다 주요 수출품의 국외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의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3%만 성장해 서비스업 성장률 2.4%의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네, 수능 때문에 1시간 늦은 3시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다시 한번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은 전진한다라는 신문의 탑 기사를 오늘 본 적이 있는데요.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오를까 하고 HTS를 열어보니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때아닌 재정 절벽 우려가 곧바로 불거져 나온 점 좀 예상외로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우는 때문에 마디지수된 13,000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롬니의 수혜주인 에너지, 금융 쪽이 부진한 여파도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오늘 또한 11월 옵션 만기를 맞아 프로그램 매물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당 대회가 막 시작이 됐다는데 상종업지수도 1% 넘게 빠지면서 부진합니다. 오늘 어닝 쇼크 때문에 GS건설, NC소프트는 두 자릿수대 크게 밀리는 양상인데요. 현재 이 시각 프로그램 매물은 어느 정도인지 수급과 시장 흐름 보여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1910선 정도는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 좀 줄인 것이 26포인트 정도의 낙폭이고요. 기관이 현재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물량이 현물 쪽에 4천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가 6천 계약 가까이 됐다가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프로그램 매물은 차익 중심으로 해서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상대적으로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기관은 나홀로 매수가 있지만 결국 어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에 이어서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구장창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하락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엔 어제 연 저점을 경신했었던 원달러 환율 쪽의 흐름을 보러 가죠. 네,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85원 연저점을 경신했던 원달러 환율은요. 재정 절벽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결국 오늘 조금은 상승세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장중 1,089원 40점까지밖에 못 올라가면서 되돌림도 상대적으로 아주 크게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90원대가 상단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의 제18차 당 대회가 개막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25% 하락이고 일본 니케이는 그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진단,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원장님과 함께 중국 제18차 당대회 개막,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지도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부양책은 어떤 것일까요? 향후 중국의 물가 압력 전망과 유럽의 국채 매입 재개 여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과는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11월 우리 국내 옵션 만기에 감안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특별히 종가 충격은 없는지 미리 들어볼게요. 또한 지금의 지수보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때라면 볼만한 신규 종목은 없는지 있다면 추천도 받겠습니다. 주간 5% 이상 씩 보시는 공략주,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이 주목해보고 계신 CS라는 종목의 설명 들어볼 텐데요. 매출 다변화, 지분가치 증대, 사업 성장성, 세 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합니다.
끝으로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G스타가 화려하게 개막했죠. 모바일 게임 수혜 종목은 없는지 발굴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모베이스로 104%, 대양전기공업과 다날로 4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마법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 일부 말미에 공개합니다. 네, 중국에서 10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18차 당대회가 드디어 개막이 되었는데요. 당대회로 인한 영향과 우리 증시에 미칠 전망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원장님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년 만에 권력 교체. 이제 G2로 부상한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점이어서 시장이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1% 내려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당대를 두고서 밀실의 최고 선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미 내정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지도부들이 좀 교체된 해는 아무래도 경제나 증시가 좀 회복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 31개 성시뿐만 아니라 650여 개 도시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체가 되면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정책이 발표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도 있고요. 또 부동산 버블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그 재정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그 3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그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채권 발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증시의 그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900선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2분기, 3분기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2600포인트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소비주도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와 같은 소비재 쪽으로 그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새 지도부가 등장해도 대규모 부양책을 펴기는 좀 어려운 운신의 폭 아주 좁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게인 오바마 어제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재선을 하게 됐는데 이 오바마의 재선이 중국 새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롬니가 되는 것보다는 분위기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외형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진핑 그 중국의 시진핑 정권하고 한 5번 정도가 대화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그 서로 간에 그 이해가 좀 그 맞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마찰을 좀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해서 태양광 반덤핑 제소에 이어서 자동차, 풍력, 신에너지 쪽으로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지금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위엔화의 그 과소평가로 인해서 자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환율 절상 압력을 어느 때보다 더 강조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중시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외교 정책 쪽으로는 대미 협조를 구하는 이런 기축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씨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 바이든 부총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정재계의
통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그 미국 통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미 협력은 덩샤오핑 이후에 추구했던 그 외교 전략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시진핑 씨는 지한파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경제 건설이나 한중 FTA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 갈등 관계로 시장 점유율을 잃은 대신 우리나라는 당분간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좀 그 돌파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까 앞서서 새 지도부, 우리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부총리로 대변되는 그 지도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물가 압력을 느낀다면 부양책이 나오기 어려운 건 당연지사겠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당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물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중국의 물가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그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교체가 됐고요. 또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지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우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무척 심한데요. 지금 그 돼지고기 가격이 어, 그 바닥에서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달부터는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계속 상승 흐름을 좀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의 그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원유라든지 국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곡물이나 자원 가격이 아마 중국의 수입 물가를 좀 자극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빠르게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좀 나서야 되겠지만 물가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신 지도부가 중국 GDP 8%를 이제 바오바 정책까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내년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라든가 혹은 지준율 만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노동 인력이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노동력이 2015년을 전후해서는 급속히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8%의 그 성장을 유지시키면 물가 불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산 버블, 부실 채권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잠재 성장률 7%로 목표를 좀 하향 조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 그 성장 동력은 중증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펼칠 거로 보여지는데요. 7대 전략성 신흥산업과 같은 쪽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거고요. 특히 중국은 국진 민폐에 따른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민북 국강 정책을 씁니다. 국민이 부유해져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그 정책인데요. 이를 위해서 세금 인하라든지 수출 환급세 인상 그리고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쓸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중국은 도시화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높은 성장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성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650개 도시가 재개발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높은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저탄소 산업 그리고 안전 안심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중국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투자 주도의 성장 방식이 이제는 소비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홈쇼핑이라든지 웰빙형 음식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새로운 그 산업으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집니다. 뭐 이외에도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산업을 일반 무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전까지 석유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그 반도체와 같은 중국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는 일반 무역과 관련된 뭐 소비나 그 다음에 그 완성품 그리고 하이테크 쪽으로 좀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공공지출을 확대시키면서 임금 인상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소득 증대에 따른 다양한 그 중국 내 소비 고도화 정책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역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제 구조 자체도 내수를 살리는 소비 쪽에 점점 포커싱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 쪽이 새로운 먹거리일 수 있다라는 힌트를 또 주셨네요. 이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으로부터 국채 사들이는 이 유럽의 국채 매입이 좀 끊긴 지가 됐는데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은 유럽으로부터 다시금 국채를 사주는 작업을 중국이 할까요? 네, 지금 뭐 투자가 일시 중단된 것은 유럽과 중국과의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중국산 그 수출 제품에 대해서 통상 마찰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그 중국 내 그 보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남부 유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잘 사는 유럽도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침탈한 그 악감정이 남아 있는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또 남부 유럽 지원에는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시장 지위를 좀 인정해달라.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허가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좀 투자 보장을 해달라고 하지만 유럽 각국이 지금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위에나 결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계속 보유 외환을 갖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유럽에 대한 투자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그 조금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대신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은 유로 투자들이 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 첨단 제조업이나 우주산업,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요. 유럽의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명품 기업들도 지금 중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와인 농장을 비롯해서 파리나 바르셀로나 같은 주요 도시의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뭐 미술품이라든지 경주마, 경주형 비둘기 같은 것도 거액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 그다음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유럽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가 압력 속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중국의 새 지도부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과 경제 정책 쪽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중국금융연구소 조용찬 원장님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교보증권 목동 지점으로 가서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빠르네요. 예, 이제 뭐 수능 치고 또 옵션 만기를 맞아서 목요일 날 이진행 지점장님께 만기 충격은 없는지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3,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 외국인들 선물 역시 많이 파는데 막판에 이 매물이 더 커질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은 뭐 만기를 맞이해서 현재 장중에 사실은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자체는 일단 중립이었습니다. 뭐 썩 좋을 그 뭐 아주 여건이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뭐 예고되어 있던 전이라고의 어떤 이런 베이시스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현재도 이렇게 지금 뭐 차익 비차익으로 포함해서 3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 매도가 가장 지금 뭐 거세게 나오고 있죠. 뭐 이미 예고된 사항이었고 지금 2천억 정도 상회하면서 나오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 한 3천억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한 500억에서 1,000억까지 장중에 출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는 그 점이 뭐 관전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현재 베이시스가 뭐 한 0.2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베이시스 추이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종가보다는 장중에 꾸준히 매물이 출하가 된다면 실제로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베이시스 여부에 따라서는 종가에 거꾸로 프로그램 대기하고 있는 매수 물량도 상당히 좀 누적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의 일단 잔고 청산 물량이 백어데이션이 나타나면 상당히 더 많이 출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베이시스의 흐름이
혹시라도 백어데이션이 발생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좀 대규모로 청산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베이시스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결국 곧바로 그 재정 절벽 문제가 시장에 이제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22 총재가 독일 경제 그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 발언도 어떤 시장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 절벽 우려 그리고 유럽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이 단기 조정을 좀 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너무 시장을 아주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날 시장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장중에 재선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강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였는데 그동안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관망하는 심리가 우세했었습니다. 이런 관망 심리가 확대된 상황이었고 이제 이어서 연말을 기점으로 부각될 그런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쳐왔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번 그 미국 대선의 결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이 이제 지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재정 절벽의 이슈 그리고 그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 결과가 이제 그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 실행에 대한 연속성 또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부 및 의회 노력이 어떻게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에 바로 이제 급락에서 전일 나타났듯이 향후 시장 흐름도 뭐 재정 절벽 이슈 등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이 우리 시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미국 대선 종료 이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 찾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대로 재정 절벽 이슈와 더불어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리스크가 아직까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증시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제 만기를 지나고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잔고 청산 압력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환율 추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매물 부담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의 어떤 변동성 확대도 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아주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내 여건이 좀 개선될 때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향후에 예정된 경제지표 이런 결과 등도 이제 경기 펀더멘털의 그 회복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좋은 지표들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위안이 되는 건 미국의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관련된 뭐 국내 수출 업체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바마 재선에 따라서 미국 내 어떤 주도 업종에 대한 관성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저희가 좀 판단해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IT와 제약 바이오 쪽이 대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와 같이 일단 재임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 바뀔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즉 재임 전에 4년간 성과가 좋았던 섹터는 앞으로도 이제 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유지될지가 이제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기존에 좋았던 종목 주도주들은 앞으로 좀 지속되는 좀 경향이 과거에도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도 연임되면서 계속 좋았던 업종들이 좋았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 경우에도 에너지라든지 어떤 소비재 섹터들이 계속 좋았고요. 이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뭐 IT와 제약 그리고 일부 경기 소비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수의 전망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뭐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대형주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부진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거나 모멘텀이 풍부한 이런 종목들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들이 천천히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폭과대주의 어떤 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1차적인 바닥을 확인하시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셔도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현재까지는 낙폭과대보다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유지하시고 1900선 이하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일단 트레이딩 바이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선 이탈 시에는 분할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미국 재정절벽 관련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변수들도 많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하셨지만 트레이딩 대상으로 낙폭과대 대형주가 아닌 추세가 좀 괜찮은 쪽을 얘기하셨는데 신규 추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신규 추천하셨던 액트 2주 전이었던가요? 오늘 7% 급등이에요. 축하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업종은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에서 일단 음식료 업종은 이익 실현 관점에서 좀 편입을 제외해봤고요. 관심 업종은 역시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다음 중소형주 이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T는 20% 비중으로 SK 하이닉스와 자화전자를 계속적으로 관심 업종에 넣어서 보겠고요. 특히 뭐 두 종목 다 흐름이 양호한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신규로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신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고요.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은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4개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신약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될 전망이고, 최근에는 뭐 뉴스가 나왔는데요. 유한양행으로부터 이제 일부 지분 투자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출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사의 C형 간염 치료제인 함페론이 미국의 이제 이상 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이제 이런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 매출액이 8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한다고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기관 매수세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나머지 중소형주인데요. 중소형주는 제가 40% 비중이고 네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삼강유리, 네이블, 또 아까 말씀하신 액트라는 종목은 주가 흐름이 비교적 양호하고 최근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종목을 신규로 추가해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블루 필터를 이제 납품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도 대부분 블루 필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이제 해외 메이저 업체로 쪽으로도 납품 이런 진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7월 중순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이제 블루 필터 전용 라인이 전용 라인으로 해서 연말에 블루 필터 캐파가 한 월에 2,500만 개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월 한 1,000만 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2.5배로 이제 증설된 효과 이런 점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뭐 확인이 됐고요. 다만 조금 금일 이제 추천드리면서 제가 주가 흐름을 좀 관찰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낙폭이 좀 큽니다. 근데 10,000원 정도 이하 가격권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에 나서셔도 좋은 그 구간대라고 주가 가격적으로는 10,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중소형주 4종목 그리고 현금 비중은 20%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주가 바닥 예측은 금물이다 하시면서 추세 좋은 종목 가운데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옵트론텍을 신규로 포트에 넣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간 5%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데요. 그 전에 지난 추천 종목 AS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의 현재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상 대리의 빙그레는 현재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깊게 나왔는데요.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빙그레는 추천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내놓아주는 수익률이 현재 20%입니다. 목표가는 물론 도달했고요. 이정복 대표의 아모텍은 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 현재 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받은 전진우 팀장의 로만수는 2% 정도 손실이고요. 이기택 과장님의 CS는 사실 손실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AS 받는 날인 오늘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현재 3% 정도 수익입니다. HM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의 MK전자는 현재 3% 정도 아쉽게 손실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장비주 CS 사실은 좀 손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주면서 매수가 회복뿐만이 아니라 플러스를 내주는데요. 액초의 목표 가격이 10,000원까지였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홀딩 가능할까요? 예,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CS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LTE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CS는 통신 장비 업체인데 SKT발 매출이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근데 국내에 LTE가 전국망으로 확대되면서 일단 연초에 확대됐을 때 실적이 개선됐지만 실적 정체가 전국망으로 깔리면서 국내에서는 실적 정체가 오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의 LTE 통신망이 확대가 되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3위 업체죠. 일본에서 3위 업체죠.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납품을 시작했었는데 우리나라의 KT와 같이 NTT 도코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통신 회사인데요. NTT 도코모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단 적습니다. 3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LTE 장비도 결국에는 상당히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CS 엔솔라가 중요한 회사인데요. CS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율을 약 한 50% 정도, 50% 좀 미달되게 갖고 있는데요. 자회사 CS 엔솔라 상장 이슈로 지분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CS 엔솔라는 뭘 하는 회사냐면 덕산하이메탈과 같이 아몰레드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몰레드 소재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어서 나중에 아몰레드 TV까지 나온다 그러면 소재는 확대되겠죠. 그런 소재들은 일단 한번 적용이 되면 양이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라인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몰레드 소재 안정적인 고부가 가치 사업을 펼치는 CS 엔솔라가 조만간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장되면 약 한 시가총액 2,5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CS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 결국에는 1,200억 정도의 지분 가치 상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CS 시가총액이 700억대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그냥 자회사만 봤을 때도 저평가인데 본업인 LTE 통신 장비도 일본 시장 진출에 따라서 매출 다변화가 된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CS 같은 종목은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다시 CS라고 들었는데요. 사업적인 내용은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S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죄송합니다. 지금 차트가 다른 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CS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구간인 5,000원대에서부터 7,500원대 구간, 요 박스권을 흐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박스권을 흐르고 있는 부분이 예전처럼 상반기 때처럼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10,000원대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입니다. 10,000원이 돼도 PBR이 1배가 안 되는 초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걸 봐서는 손바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4% 정도 이미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6,900원인데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6,900원에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가 5,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CS 재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가격에서 진입 가능하겠다 보셨고요. 목표 가격은 그대로 10,000원, 손절 가격은 조금 아래로 짚으셨습니다. 5,0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재정절벽 이슈로 오늘 안 그래도 버거운 날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현재 3,500억 넘는 프로그램 매물이 3시 36분 현재 흘러나오고 있지만 코스피는 20포인트 정도만 낙폭을 보일 뿐 꽤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근 팀장님 모시고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짜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놀라운 수익률 얘기는 잠시 후에 들려주시고요. 먼저 전략적인 측면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 절벽은 이렇게 긴 이슈, 장기 이슈인데 이렇게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확정되자마자 시장을 괴롭히네요. 옵션 만기 변수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 미국 대선이라든지 국내 대선과 맞물려서 증시가 이랬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는 지수가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과거를 봤을 때는 현재 지수 자체도 여러 가지 낙폭이라든지 우려감에 의해 하락을 했지만은 단기간의 조정이고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 물량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제한 매도 하락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월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빼빼로 이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옵션 만기 쇼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4분기 실적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해서 지스타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미 했더라고요. 예, 지스타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대규모 게임 그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PC 게임보다는 지금의 장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에다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게임 장세에 대해서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팡 시리즈로 사실 올랐었던 뭐 위메이드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미 시세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조금 힘이 없는데 모바일 게임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요? 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그 모바일 핸드폰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게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에 어떤 게임을 지속적으로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내고 있는데 향후에 네이버에 나오는 라인이라든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이피플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향후에 게임이 접목이 돼서 플랫폼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게임이 이제 서비스되는 그 창구 플랫폼 쪽을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옵션 만기는 11월 달 워낙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재정 절벽 관련해서 빠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략을 마무리 짓고요.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수익률 얘기 꼼꼼하게 AS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놀라운 수익률을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보고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이 오늘 신규 추천 종목까지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먼저 기존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상현 팀장님의 포트입니다.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제닉, 그리고 디스텍 시스템, 다날, 에스폴리텍, 나노신조제, 그리고 유진기업 종목이 무려 9개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괜찮은 종목도 있고 별로인 종목 뭐 섞이게 마련이죠. 하지만 놀랍게 거의 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편입 날짜까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6월 7일 날 모베이스는 4,300원에 샀는데요. 현재 100% 이상, 딱 2배 이상 지금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100%가 넘습니다. 목표가를 올리고 더 사겠다고 하셨고요. 대양전기공업이 42.6% 수익이고 7월 역시 초반 정도에 샀는데 1차 목표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34.9% 수익 나고 있는 제닉도 이미 6만 원대 폭 빠졌을 때 아주 잘 매수 사인을 내셨더라고요. 디스텍 시스템도 15% 정도 수익. 펜엔터가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수익이 좀 많이 줄었고 다날도 40%대입니다. 예, 다날 40% 수익 내고 계시고 나노 신소재도 1차 목표가 이미 들어갔어요. 자, 유진기업도 가장 최근에 편입을 하셨는데 5.4% 유일하게 파란불이 들어있는 게 에스폴리텍 9종목 가운데 단 한 종목만 마이너스 10%대인 것 같습니다. 자, 김상근 팀장님.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우리 김상균 팀장님하고는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고수의 비법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AS 받기 이전에 오늘 새롭게 요거는 지금 사도 괜찮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MW라는 종목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LTE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TE 시장의 부분에서 이 통신 중계기, 특히 소형 중계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KMW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LTE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TD-LTE와 FD-LTE로 나뉘게 되는데 이 FD-LTE 기술을 KMW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FD-LTE를 쓰고 있는 회사들은 쓰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한국,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등에서 이 FD-LTE 부분을 쓰고 있고 TD-LTE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 뭐 브라질 이런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LTE가 현재 실적이 수주라든지 이 실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3분기에 오늘 오전 11시경에 발표를 했는데 이미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오고 있으면서 내년 초반기로 들어갈수록 일본에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메리트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한 4.9배에서 약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통신 중개기 업체가 8배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7,000에서 7,500원 사이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횡보했던 것은 예상했던 기대보다 그 LTE 시장 개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R&D 비용, 고정비 비용은 지속으로 증가하면서 수주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오고 있고 LTE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갈 수가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 2차 상승이라든지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만원 이 초반 구간에서 만원에서 11,000원 사이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약 15,000원에서 길게 LTE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는 수주 물량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15,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차트가 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가격부터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이 KMW도 약 50% 이상 수익이 나는 걸 기대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진행 지점장님도요. 요즘에 이 종목 많이 빠졌네 해가지고 낙폭과대 대형주 사지 말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 가운데 좀 잘 역시 골라야 되는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차트 딱 여니까 거의 신고가 오늘도 치고 올라가는 차트였습니다. KMW, LTE 관련 종목이었는데 오늘 분할 매수 나중에 50% 정도 수익까지 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미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고 10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기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었죠.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종목의 AS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났지만 또 잘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하니까 그런 종목 가운데 또 지금 살 종목은 없는지. 먼저 104%. 진짜 축하드릴게요. 6월 7일 날 편입 제가 딱 적어놨는데 모베이스부터 한번 AS 들어가 볼까요? 예, 모베이스 같은 게 오늘 저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00%의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많이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자체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는 내재 가치도 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올해 초에 봤을 경우에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봤을 때는 약 9천에서 8천원 정도가 적정 가치로 볼 수 있겠지만은 내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내년에서 약 1.5배 이상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금 가격도 오히려 분할해서 접근할 경우에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부분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이지만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휴대폰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부분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향후에 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폼들이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모베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현재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베트남 법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부분이 성장할수록 모베이스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지금 이 가격대가 부담스럽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나중에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는 돌아볼 수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트남 쪽 법인에 대한 성장성 기대한다. 100%가 수익이 낮지만 지금 더 살려고 한다라고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가야겠네요. 40% 이상 수익 나고 있는 대양전기공업과 다날 그리고 그 다음째 이제 순위의 수익률인 제니까지 세무 종목 이어서 가볼까요? 예,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양전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양 플랜트 전기 조명 부분에서 캐시카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자동차 신사업 부분에 뛰어들었는데 그 MES 부분이 내년에는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은 내년 역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에는 꾸준히 홀딩을 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에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50% 이상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양전기공업은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했는데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해서 추가적인 그 수급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 형상, 저점대가 지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고 해외 영업 부분에서 지속적인 강점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날 부분도 오히려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도 1차 목표가 들어가면서 괜찮은 모습인데 시간 관계상 페넨터가 4년 연속 왜 급락하는지 이 부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페넨터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페넨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투신권의 지속적인 손절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기대보다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고 있고 NHK에서 그 해를 품는다는 방송으로 하는 것을 내년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사실성으로 힘들고 내년부터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페넨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났었는데 시간 좀 걸리겠다는 페넨터 AS까지 감사합니다. 100% 넘는 모베이스의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김상균 팀장님의 오늘 신규 추천주는요. KNW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914포인트, 낙폭은 여전히 2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옵션 만기 오늘 종가 궁금한데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